쓸모와 한국 외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 세종대왕과 피적할 만한 상대가 있다면 누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미국 드라마 스타트rek의 작가 조 메노스키가 한 말입니다. 조 메노스키는 5년 전 한글을 처음으로 접하며 세종대왕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 메노스키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보며 서서히 빠져들었다고 했는데, 그를 매료시킨 것은 한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왕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 메노스키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세종대왕에 대해서 열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결국 세종대왕을 자신의 영웅으로 숭배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훔친 세종대왕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상상력을 동원해 판타지 장편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올해 574주년 한글날에 맞춰 국내에 출간되는 킹세종 더 그레이트입니다. 조 메노스키는 모국어인 영어로 소설을 쓰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서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설의 내용에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변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판타지로 그려지는데, 이는 최근 한류로 인해 한글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과 비슷해 더욱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조 메노스키는 작가의 말을 통해 만일 서구의 어느 나라 왕이 백성을 위해 글을 창제했다면 그는 전세계 영웅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탄하며 자신의 글로 세종대왕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열망을 토해냈습니다. 앞으로 그는 이 소설을 영화 드라마로 만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문자입니다. 글자로 소리 표현을 중국어는 400여 개, 일본어는 300개를 할 수 있지만 한글은 무려 8,8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일본의 가나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에 전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국어는 가장 과학적이고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가장 낮은 점은 한글의 우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에서 오는 한자가 어려워 한글을 만들었지만 창제 직후 한글은 지도층으로부터 외면받았고 평민이나 하층민이 쓰는 글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글은 꿋꿋이 살아남아 한자를 제치고 우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한자가 어려운 것은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자의 문제로 고통을 받던 근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450년 전에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한자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문맹률이 중국의 국력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화민국 초대 총통 원세계는 중국인의 높은 문맹률이 문제가 되자 조선의 한글을 중국인에게 가르쳐서 글자를 깨우치게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원세계는 구한 말인 1882년 조선의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조선에 파견되어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조선에 파견되어 머물렀습니다. 당시 원세계는 조선에서 생활하던 중 한글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세계는 한글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한글 창제가 백성을 구하는 길이라는 뚜렷한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원세계는 신하들의 반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만일 당시 그의 뜻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지금 중국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리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은 그 발음이 각 지방마다 다 달라서 그 발음 기호를 로마자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세기 초 90%가 넘는 문맹률을 최근에 가까스로 50%까지 줄여왔는데도 문맹률은 아프리카와 비슷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문맹률입니다. 현재 중국은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 앞에서 한자 사용과 소리 글자 사용이라는 두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획수가 많아 획을 간소화한 간체자로 극복을 하고 글자 수를 줄여 배우고 사용하기를 쉽게 했다고 해도 자판을 이용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정말 번거롭고 오류가 날 확률도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자를 없애고 소리 글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화라는 그들의 자존심이 결정을 늦추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때 원세계가 생각했듯이 한자를 없애고 한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로마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결정사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영어의 발음을 전부 표시할 수가 없어 아예 새로운 단어로 바꿔서 한자로만 받아들이지만, 일본은 가나, 한자, 로마자 등이 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자판에서 그대로 한글을 쓸 수 있지만 일본어는 알파벳으로 입력한 후 가나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한자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3번의 변환을 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가나로 바로 입력하는 자판도 있지만 이는 별도로 교육을 받아 암기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한 네티즌은 한중일 3국의 자판 타이핑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어는 알파벳으로 중국어 발음을 입력 후 맞는 글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 일본도 가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만 키보드로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중국처럼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후 변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그냥 영어처럼 키보드에 써있는 대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 우리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책들을 쉽게 읽지만 일본과 중국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는 되어야 우리나라 어린이 정도의 책을 읽는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가나와 한자를 깨우치고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이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보급률이 낮은 것은 인구 노령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복잡한 글자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게 막말을 일삼았던 일본 아소다로는 총리 재임 시절 한자를 잘못 읽어 무식한 총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소다로는 무라야마다 말을 답습, 도시한다고 읽어야 할 것을 후시라고 발음하고 또한 중일 교류 행사에서 1년 사이 이만큼 빈번, 심판하게 정상이 왕래한 것은 과거에 예가 없다고 말하려던 것을 번잡, 한자 쓰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중국 스촨성 대지진에 대해서는 미조우라고 읽어야 할 것을 미조우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아소다로는 단순한 착오라고 변명했지만 정치평론가들은 만화강인 아소 총리가 언제 한자를 제대로 공부할 틈이 있었겠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국의 총리까지도 제대로 읽지 못할 만큼 일본의 한자는 쉽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세계 언어학자들이 프랑스에서 모인 학술 자리에서 놀라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고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훌륭해서 배우기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문맹률은 0%라는 경이적인 기록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언어 연구학으로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세계 모든 문자의 순위를 매겨 진열해 놓았는데 여기서 자랑스럽게도 1위는 한글이었습니다. 앞으로 IT가 주도하는 첨단 시대에서 한글은 더욱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한글의 업무 능력은 한자나 일본어에 비해 7배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가장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대지의 작가 펄벅은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이다. 24개의 부어가 조합될 때 인간의 목청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세종은 천부적인 재능의 깊이와 다양성에서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할 수 있다. 펄벅의 말은 놀라운 극찬이었지만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세종이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